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종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정신과에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이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정신과학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이제 결국 사람은 발달을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의 특성들이 형성이 되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을 좀 더 전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초기에 잘 안정적으로 치료가 된다거나 건강한 정신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질병의 발병 위험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어렸을 때 치료할수록 좀 더 예후가 좋은 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소아청소년 쪽을 전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폐에 대해서는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료를 하다 보면 자폐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사회적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기능에 현저한 저하가 있는 부분이 한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틀은 이제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이나 행동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 자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 쉽게 말하면 뉘앙스나 분위기 이런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언어 사용을 할 때도 좀 독특한 단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티가 나게 되죠.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폐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영우는 변호사라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짜 고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생활이 가능한 부분, 거의 이런 부분은 경우는 거의 없죠. 많은 수의 병원에 오는 자폐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기능이 약한, 그래서 장애를 등록을 하고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렇게 쭉 다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그냥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같은 질환 안에서도 사람들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증상이 결국에 진단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의사소통, 언어적 비언어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된 부분들하고 반복적이고 상동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 진단을 하는데, 보통 병원에 오는 거는 어린 시기에 와요. 왜냐하면 이건 선천적인 질환으로 어렸을 때부터 발달 단계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빨리 오면 1살 반, 2살 사이에서 병원에 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와서 하는 거는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게 애기들에서 보이는 게 호명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부르고 누구야 이게 까꿍 하는데 애가 반응이 없거나 소리를 내도 그쪽을 쳐다보질 않죠. 2살쯤 되면 이제 언어가 늘어나게 되고 엄마 아빠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2살쯤 되면 이제 2개 단어를 엮어서 얘기를 해요. 엄마 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물 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언어적 발달이 잘 안 되니까 처음에 올 때는 언어가 안 돼요, 발달이 늦어요, 이런 식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상동행동, 반복행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그 나이 때 보이는 남자애들 중에서 많이 보이는 게 장난감들을 일렬로 쭉 세운다거나,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고 노는데 자동차를 앞뒤로 움직이고 막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워두기만 한다던가, 과자 같은 거를 그냥 일렬로 세우는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독특한 놀이 행동을 보이면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을 하면서 진단을 보조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하기도 하죠. 발달 평가를 하죠. 말씀하신 대로 자폐가 지금까지 완치의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 질병 자체를 치료한다는 개념은 병을 없애는 개념의 치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기반이 된 치료들이 행동 치료, 언어 치료, 감각 통화 치료, 행동 분석 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기는 하고 현재 임상적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한데, 이거 자체가 질병 자체를 없앤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상적인 부분을 완화시킨다는 개념이겠죠. 언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거나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언어를 따라하고 배우고 하는 작용이 안 되는 것들을 더 늘려놓고, 언어 기능이 발달을 해야 어쨌든 지시가 되고 교육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언어 치료나 행동 분석 치료, 특히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뭐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나 너무 반응이 없거나 상호작용을 전혀 무시하는 아이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행동 분석 치료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약물 치료적인 측면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약물 치료는 모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에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 중에서도 문제 행동이나,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라고 하면 뭐 난폭한 행동이나 짜증을 내는 행동, 공격적인 행동이 같이 동반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행동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 치료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 자체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아니에요. 진단적인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엔 임상의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이제 바이오마커들을 찾자라는 노력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MRI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뭐 기타 다른 염증 혈액학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뭐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임상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지표 자체가 자폐증을 진단하는 데 이용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들이, 우리가 선천적이라는 거는 왜 생겼는지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고,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고, 임신 중에 뭐 산모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거나, 뭐 그런 임신 중에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작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되게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더 많은 영역이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런 질문, 그 우울증 환자, 자폐, 아니면 뭐 지적장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환자다 아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뭐 어떤 질환을 갖고 있든지 간에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도움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관심과 도움이라는 게 좀 고민스러운,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잔소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심이나 도움이라는 것들이 너무 그 사람한테 배려하지 않는 관심을 갖는 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 아이 자폐스러운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도와줘야 될지도 있겠지만은, 그냥 도움이 필요 없이 잘하고 있는데도 내가 괜히 가서 말 걸고 하는 거는 또 그쪽 사람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사람이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길 가다가 뭐 다리 다친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고 있으면 내버려 두지만,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들어주잖아요. 늘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 대신 어떤 나도 모르게 뭔가의 편견 같은 안경을 끼기가 되게 쉬워요. 저 사람은 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근데 정신질환도 다른 어떤 질환들처럼 그냥 하나의 질환일 뿐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관심을 갖는 건 다른 질환들의 영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이나 사랑을 받는 건 도움이 되죠. 제일 힘든 거는 편견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보호자분들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지적 장애랑 동반될 위험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아이가 돌발 행동이 일어나면은, 아이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옆에 있는 데리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굉장한 눈초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랑과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좋긴 하겠죠. 옛날에 마라톤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봤어요? 거기서 보면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되게 시선이나 편견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사랑과 관심이라는 건 따뜻하게 지켜보고 챙겨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심이 잘못하면, 이번 드라마도 이슈가 됐지만, 그냥 자기 호기심에 관심을 갖는 건 되게 불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는 것도 힘든데 그냥 개인 호기심 때문에 나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관심이 중요한 거죠.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자폐 아이들은 정말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많은 수가, 제 외래에 있는 수로 얘기하자면 제 외래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지적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닌 경우에 그 IQ가 우리가 평균 수준 100 내외로 90 이렇게 있는 자폐 아동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그 우영우처럼 그런 뭐 서번트 증후군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있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또 하나는 그런 아이들은 어쩌면은 병원에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특히나 현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진짜 대인관계 없이도 살아도 불편한 게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은 너 인생 어떻게 살려 하지만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작업하고 일 구하고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제한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면은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외래에서는 일단 경험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많은 수가 아무래도 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좀 치우친 증상이 더 심각한 아이들이 오게 되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근데 정상 지능을 갖고 있는 자폐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이 인지적인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일반 그냥 고등학교 일반 건강 발달한 아이들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이 경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아이들은 사회적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그런 뉘앙스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친한 관계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죠. 다행히 운 좋게 주변에 얘를 잘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친구가 있으면 이 아이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실제로 그렇게 꿈 같은 곳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지만은 뭐 왕따나 따돌림, 집단으로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보호하는 측면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보호자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사면서도 학교에서 대처하는 거 이런 교육까지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적, 비언어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여, 저하, 그리고 제한된 관심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에 꽂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금 드라마에서는 고래라는 대상이었고 고래를 맨날 상상을 하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아이들 같은 보면은 특정한 옷, 특정한 신발 그것만 똑같은 것만 입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할 때도 한 가지 색만 이용하는 애들, 그러니까 한 가지 행동들만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확실히 이런 질환이 나왔으면 이런 질환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간다.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알고 뭐 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기겠지만은 잘못된 환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보면 저도 되게 힘들어요. 특히 제일 힘들 때가 이 아이가 자폐입니다를 보호자한테 설명할 때가 제일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왜냐면은 그 앞에서 우는 분들,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는 분들,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 당연히 못 믿겠죠. 안 믿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듣기 싫은 말을 전달할 때 그 예우가 어떻습니까? 하면 예우는 아이가 갖고 있는 인지적인 기능이 좀 지금 발달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예우는 성인이 돼서도 이런 장애는 어느 정도 아이가 힘들어 할 겁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치료되는 개념은 아니라 장애가 계속 지속되는 개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은 자폐를 갖고 있지만 되게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약간 편견처럼 당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드라마는 보면은 결론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마지막 드라마 끝날 때 보면 되게 친구들도 많아지고 사회적인 관계도 좋아지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뉘앙스적인 비형 그렇게 되는 거는 너무 판타지적인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대해서 알아서 관심이 생겼지만 이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자폐 저는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누구네 애 낳대 했는데 자폐가 있대 얘기했을 때 야 드라마 보니까 그래도 기능도 그런 거 잘하고 이런 거 있던데 걔는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은 보호자는 2번 상처받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TV 보니까 자폐도 좋아지던데 왜 너는 애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거나 쟤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한쪽에 편견된 측면만 보이게 되면 조금 두 번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건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배려받을 수 있게 사람들이 이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하고, 보면서 말도 안 돼 오히려 더 상대적 박탈감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